할아버지와 조지 워싱턴. 그 겨울 동안 우리는 밤마다 돌 난로 앞에 앉았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그루터기 가운데 부분에서 뽑아낸 푸석푸석한 심지를 땔감 삼아 태우다 보면 두껍게 달라붙은 송진이 타닥타닥 탈 때마다 불꽃들이 튀고 일렁거렸다. 그러면 반대쪽 벽에 비친 우리 그림자가 늘어났다가는 줄어들고, 그러다가 갑자기 괴상하게 커지는가 하면 또 순식간에 사그라들어 마치 환상 속의 그림을 보는 듯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일렁거리는 불꽃과 춤추는 그림자를 쳐다보며 앉아 있었다. 그러고 있을 때 읽은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서 이 침묵을 깨는 사람은 대개 할아버지였다. 일주일에 2번, 토요일과 일요일 밤이면 할머니는 석유 등잔을 켜놓고 우리에게 책을 읽어주셨다. 등잔을 켜는 건 우리에게 일종의 사치였다. 그런데도 이렇게 했던 건 물론 나 때문이었다. 석유 기름은 정말 조심해서 아껴 써야 했다. 할아버지와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척촌을 다녀오곤 했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면 나무 뿌리를 잘라 만든 뚜껑으로 통 주둥이를 눌러 막은 석유통을 들고 왔다. 그 일은 내 몫이었다. 나는 오는 도중에 한 방울의 석유도 흘리지 않으려고 무척 조심했다. 그 석유통을 가득 채우려면 무려 5센트가 있어야 했다. 할아버지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간섭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도록 그 일을 맡겨두곤 하셨다. 그만큼 나를 믿으셨던 것이다. 개척촌에 갈 때면 할머니가 적어둔 책 목록도 항상 함께 가지고 갔다. 할아버지는 그 목록을 도서관 사서에게 보여주고 할머니가 반납하라 보내준 책들도 돌려주었다. 할머니는 현대 작가들 이름은 잘 모르셨던 것 같다. 그 목록에는 항상 셰익스피어 씨의 이름만 적혀 있었으니 말이다. 이 때문에 할아버지와 도서관 사서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실랑이가 자주 벌어지곤 했다. 우선 사서는 책장에서 셰익스피어의 책을 꺼내와서 그 제목을 할아버지에게 읽어주었다. 제목만 듣고서 할아버지가 기억해내지 못할 때는 한쪽 정도를 읽어주었다. 할아버지가 계속 읽어보라고 하는 바람에 서너 쪽까지 읽는 일도 종종 있었다. 간혹 내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기억이 날 때면 나는 할아버지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기며 우리가 이미 읽은 책이라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할아버지와 나 사이에 일종의 기억력 시합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할아버지는 내가 알아내기 전에 먼저 말하려는 듯 애를 쓰곤 하셨다. 하지만 결국 알아맞히는 건 언제나 내 쪽이었다. 어쨌든 이 때문에 사서의 혼란은 더욱더 가중되었다. 처음에는 약간 신경질적이었던 그 사서가 한 번은 할아버지에게 읽지도 못하는 책을 왜 빌려가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우리에게 읽어준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부터 그 여자는 우리가 읽은 책 목록을 특별히 따로 만들어 보관했다. 또 무척 다정다감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서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었다. 한 번은 그 여자가 나에게 빨간 줄무늬가 있는 막대사탕을 주었다. 나는 밖에 나올 때까지 먹지 않고 두었다가 2조각으로 잘라 할아버지와 나눠 먹었다. 할아버지는 작은 쪽을 집으셨다. 내가 정확하게 똑같이 2조각으로 자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사전은 항상 빠뜨리지 않고 빌렸다. 사전의 첫 쪽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5단어씩을 외우는 것이 할머니가 내게 내준 숙제였다. 이 일은 나에게 상당히 고민거리였다. 그냥 단어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외운 그 단어들을 써서 문장을 만들어야 했으니 말이다. 한 주 동안 외운 단어란 게 모두 똑같이 A면 A, B면 B로 시작되는 것밖에 없을 때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 다른 책들을 빌린 적도 있었다. 그중 하나가 로마 제국 멸망사였다. 그리고 셀리나 바이런의 시도 있었다. 할머니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서가 함께 빌려줘서 읽었던 것이다. 할머니가 기다랗게 꼬은 머리를 마루 위까지 늘어뜨린 채 책에다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천천히 읽어가노라면 할아버지는 흔들 의자를 앞뒤로 천천히 흔들며 귀를 기울여 듣고 계셨다. 그러다가 할아버지의 흔들 의자가 갑자기 딱 멈춰서면 아니나 다를까 그때는 이야기가 한창 재미있어지는 때였다.
할머니가 맥베스를 읽어줄 때는 오래된 성과 마녀들이 어둠 속에서 되살아나 우리 집 벽에 모습을 비추곤 했다. 겁에 질린 나는 할아버지의 흔들 의자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다. 할머니가 칼부름이 일어나는 장면을 읽기 시작하자 할아버지는 의자 흔드는 것을 멈추고 맥베스 부인이 여자답게 처신하고 남편 맥베스가 정당하게 하려는 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잘라 말했다. 게다가 그 여자는 너무나 숙녀답지 못하다. 어떻게 그런 여자가 숙녀라고 불리는지 납득을 못하겠다. 우리가 처음으로 열심히 맥베스를 읽었을 때 할아버지의 의견은 이랬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 할아버지는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여자가 뭔가 잘못한 건 틀림없지만 예전에 발정난 암사슴을 본 적이 있는데 상대인 숫사슴을 찾아내지 못하자 머리에 피가 끓어 미친 듯이 숲속을 뛰어다니다가 결국 강물에 빠져 죽고 말더라. 셰익스피어 씨가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았으니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여자가 그렇게 된 건 남편 탓일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점이 있다. 사실 맥베스 씨는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할아버지는 이 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으셨지만 결국 가장 큰 잘못은 맥베스 부인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리셨다. 그 여자가 발정이 났을 때의 초조감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처리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예컨대 자기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줄리어스 시저가 죽는 장면에서 할아버지는 시저 편을 들었다. 시저 씨가 한 일마다 모두 편들고 나서지 않을 것이고 또 사실 시저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일일이 알 방도도 없지만 브루투스와 그 일당들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비열한 인간들이다. 일부러 친구를 넘어뜨리고는 떼거지로 몰려들어 칼로 찔러 죽이다니 시저 씨와 의견이 맞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생각을 확실하게 말해서 타협을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시면서 이 문제를 놓고 할아버지가 워낙 심하게 흥분하시는 바람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달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할머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한 시자의 편이다. 그러니 당신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게다가 어쨌든 그건 워낙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 지금 왈가왈부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고 할아버지를 설득하셨다. 하지만 진짜 골칫거리는 조지 워싱턴과의 만남이었다. 할아버지에게 이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려면 잠시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산 사람인 할아버지에게는 일종의 천적이 있었다. 게다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할아버지는 가난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디언이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적들을 체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안관이든 주나 연방의 밀주 감독관이든 정치가이든 가릴 것 없이 할아버지에게 그것들은 모두 법이었다. 할아버지에게 있어 법이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눈꽃만큼의 관심도 없으면서 무조건 권력만 휘두르는 괴물을 뜻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위스키를 만드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걸 알기 전에는 다 자란 어른으로 두 발로 우뚝 선 사내 연노라고 하셨다. 할아버지에게는 위스키 만드는 것이 왜 법에 어긋나는지 모르는 사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촌은 결국 그 이유를 알아내지 못한 채 무덤으로 갔다고 한다. 그 사촌은 항상 자기가 투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법률이 생긴 것 같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과연 어느 쪽에다 투표하면 제대로 고쳐질지 한 번도 정확하게 집어내지는 못했다. 할아버지는 그 사촌이 자기의 고민거리를 해결하려고 어느 쪽에 투표하는 게 좋을지를 너무 걱정하다가 그만 젊은 나이에 무덤으로 가고 말았다고 믿고 계셨다. 사실 그 사촌은 그 문제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술주정꾼이 되었고 그 때문에 일찍 죽고 말았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사촌이 죽은 게 정치가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듯이 정치가는 역사상 모든 살인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의견이었다.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나는 조지 워싱턴에 대해 쓴 그 낡은 역사책을 다시 읽어보았다. 그때 할머니가 조지 워싱턴이 인디언과 싸운 부분을 읽지 않고 넘어간 것을 알았다.
할머니는 조지 워싱턴의 좋은 부분만을 읽어서 할아버지에게 우러러보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 게다. 사실 할아버지는 앤드루 잭슨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고 내가 기억하는 한 할아버지의 관심을 보인 정치가는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읽어주는 것을 듣고 난 다음부터 할아버지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속에서 조지 워싱턴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정치가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희망에 사로잡혀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할머니가 무심코 주세 부분을 읽고 말았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조지 워싱턴이 위스키 제조업자들에게 주세를 부과하려 하고 허가를 받아야 위스키를 제조할 수 있게 만들려는 대목을 읽었다. 또 할머니는 토마스 제퍼슨 씨가 조지 워싱턴 씨에게 그건 잘못하는 것이다. 가난한 산 사람들에게는 언덕배기의 작은 밭되기밖에 없기 때문에 평지의 대토지를 소유한 소유자들처럼 많은 옥수수를 기를 수 없다고 말하는 대목도 읽었다. 또 할머니는 제퍼슨 씨가 산 사람들이 수확한 옥수수로 수입을 올리려면 위스키를 만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 때문에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소유가 일어나기도 했다. 라고 말하는 대목도 읽었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주세를 신설했다. 이 대목은 할아버지에게 심한 충격을 주었다. 할아버지의 흔들의자가 멈추었다. 그렇다고 할아버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것도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멍하니 얼빠진 듯한 얼굴로 난로불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다. 일이 잘못됐다고 느끼신 할머니는 책 읽기를 그만두고 일어나서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그리고는 허리에 손을 둘러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우시더니 침실로 데려가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느낀 충격 또한 할아버지에 뒤지지 않을 만큼 컸다. 한 달쯤 후 할아버지와 나는 개척촌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여전히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이때였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마차 바퀴 자국을 밟으며 길 한가운데로 걷다가 나중에는 길서표로 걸어갔다. 때때로 차들이 우리 옆을 지나쳐 갔지만 할아버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셨다. 할아버지가 차를 얻어 타고 간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우리 옆에서 멈췄다. 유리창이 달리지 않은 무게차였는데 지붕에 네모난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안에 탄 사람은 정치가처럼 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당연히 할아버지가 타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남자가 몸을 밖으로 쑥 내밀고 서두르는 듯한 음성으로 고함을 질렀다. 타고 가시겠소? 그런데 잠시 가만히 서 있던 할아버지가 고맙소 라고 하면서 차에 올라타시는 게 아닌가. 그러더니 나더러 뒷좌석에 타라고 손짓을 하셨다. 차가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길을 지나간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그렇듯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화살처럼 똑바로 앉아 계셨다. 하지만 모자까지 쓰고 그렇게 앉기에는 할아버지 키가 너무 컸다. 등 구부리는 걸 싫어하는 할아버지는 결국 등줄기를 쭉 편 채로 바람막이 쪽을 향해 상체를 구부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앞쪽 도로를 살펴보는 자세이기도 했지만 또 차 안의 그 정치가의 운전 솜씨를 관찰하는 듯한 모습이기도 했다. 그 정치가는 할아버지의 그런 자세에 신경이 쓰이는 눈치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마침내 정치가가 입을 열었다. 마을까지 가십니까? 그렇소. 다시 차는 아무 말 없이 달려갔다. 그러다가 잠시 후 농부이신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주립사범대학 교수입니다. 그 말 들어보아 그 사람은 자신이 교수라는 사실이 꽤 자랑스러운 듯했다. 나는 놀라긴 했지만 정치가가 아니라서 안심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잠자코 계셨다. 인디언이십니까? 그렇소. 아하. 그 사실이 나와 할아버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교수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갑자기 할아버지가 교수에게 머리를 돌려 물으셨다. 조지 워싱턴이 위스키 만드는데 세금을 물리는 걸 알고 있어? 누가 봤으면 할아버지가 교수를 몸으로 밀어붙인다고 생각했을 거다. 주세요? 교수는 굉장히 놀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그렇소, 위스키세. 갑자기 교수의 얼굴이 벌개졌다. 교수는 눈에 띄게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위스키에 세금을 매긴 일에 이 사람이 뭔가 관련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잘 모르겠는데요. 조지 워싱턴 장군 말입니까? 아니 그럼 딴 사람도 또 있어? 할아버지가 놀라서 물으셨다. 나도 깜짝 놀랐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교수의 말투가 더욱더 수상쩍은 느낌을 갖게 했다. 할아버지도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았다. 교수는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있었다. 차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다. 할아버지는 바람막이 유리 너머로 도로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왜 할아버지가 차를 얻어 탔는지 알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말투였다. 그럼 워싱턴 장군 머리에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건 알고 있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많은 전투를 치렀는데 한 번쯤 총알이 옆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요. 교수는 할아버지에게 얼굴도 돌리지 않고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말하자면 영어를 가리키는 사람이요. 그러니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교수는 말을 계속 더듬었다. 개척촌 입구에 이르자 할아버지는 교수에게 내리겠다고 하셨다. 우리가 가려던 곳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더 가야 하는 곳이었다. 길섭에 내려선 할아버지는 모자를 벗어 교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하지만 교수는 인사가 끝나길 기다릴 새도 없이 흙먼지를 구름처럼 일으키며 허둥지둥 차를 몰고 가버렸다. 할아버지는 저런 족속들은 본래 예의가 저 모양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할아버지는 그 교수가 수상쩍게 행동했으며 교수로 위장한 정치가일지 모른다는 내 말에 동의하셨다. 정치가 중에는 자신이 정치가가 아닌 체 하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는 놈들이 많다. 하지만 저 사람은 교수라고 하더라도 안심하면 안 된다. 교수들 중에도 미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말씀이셨다. 또 할아버지는 어느 땐가 한번 조지 워싱턴 머리에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게 틀림없다. 그러니까 위스키에 색임을 매기는 것 같은 일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셨다. 할아버지에게 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노새에게 머리를 챈 뒤로는 정상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셨다. 비록 때때로 삼촌이 그 사실을 참 잘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지만 말이다. 한 번은 이웃집 남자가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자기 마누라와 할아버지의 삼촌이 한 침대 속에 누워있더란다. 그 이웃집 남자를 본 할아버지 삼촌은 네 발로 기어서 뜰로 뛰쳐나가더니 돼지처럼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진흙을 집어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일부러 미친 척하는 건지 진짜 미쳐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이웃집 남자는 특히나 더 그랬다. 할아버지의 삼촌은 오래오래 사시다가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셨다. 어쨌든 조지 워싱턴이 총알에 맞았을 거라는 할아버지의 해석은 나한테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래야 그가 일으킨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당신을 사랑해, 보니비. 돌이켜보면 할아버지와 나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던 것 같다. 물론 할아버지는 산이나 사냥, 날씨를 비롯한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단어라든가 책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때면 할아버지와 나는 모든 판단을 할머니에게 맡겨버렸다. 그러면 할머니는 그때마다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시곤 하셨다. 웬 부인이 길을 물어본 경우만 해도 그렇다. 할아버지와 나는 개척촌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손에 든 짐이 꽤 무거운 편이었다. 책이 하도 많아서 둘이서 나눠 들고 오고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책이 너무 많다고 투덜대셨다. 도서관 사서가 갈 때마다 너무 많은 책을 내놓는 바람에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뒤엉켜 뒤죽박죽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지난 한 달 내내 할아버지는 알렉산더 대왕이 대륙회의에서 대은행가 편을 들어 제퍼슨 씨를 깎아내리려 했다고 우기셨다. 할머니가 알렉산더 대왕은 그 시대의 정치가가 아니며 사실 그 당시에는 살아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해 주었지만 할아버지는 조금도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 할 수 없이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쓴 책을 다시 한번 빌려보기로 했다. 그 책을 보면 할머니 말이 사실로 드러나리라는 건 할아버지도 잘 알고 계셨다. 나 역시 책에서 알게 된 것 중에서 할머니가 틀리는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사실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할머니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책이 너무 많은 게 혼란의 원인이라며 우울해하셨다. 나 역시 그 생각에 동감이었다. 어쨌든 그날 나는 서규통과 함께 셰익스피어 시의 책 한 권과 사전을 양손에 나눠들고 할아버지는 나머지 책들과 커피 한 통을 들고 가셨다. 커피는 할머니가 좋아하셨다. 그래서 할아버지 생각에도 그랬지만 내 생각에도 한 달 내리 할머니 속을 썩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문제도 할머니가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면 멋지게 해결될 것 같았다. 의례 그렇듯이 개척촌에서 이어진 길을 할아버지는 앞장서고 나는 그 뒤에서 걷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옆으로 다가오더니 멈춰섰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큰 차였다. 차 안에는 여자 2사람과 남자 2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 차는 문짝 속으로 똑바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유리창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전에도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도 역시 그랬다. 그래서 우리 2사람은 그 여자가 손잡이를 돌려 유리창을 완전히 내릴 때까지 뚫어져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다. 나중에 할아버지는 가까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문 사이에 가는 틈이 있어서 그 틈으로 유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더라 라고 일러주셨다. 나는 키가 작아서 그것까지는 볼 수 없었다. 손가락에 반지를 몇 개씩 낀 그 부인은 멋진 옷을 입고 귀에는 커다란 귀걸이를 달고 있었다. 채터누가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그 여자는 이렇게 물었다. 자동차 모터가 덜덜거리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커피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책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위에다 잘 놓았다. 나는 나대로 석유통을 내려놓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왔을 때 나름의 예의를 표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새겨들으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아버지가 누누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난 후 할아버지는 그 부인을 바라보면서 모자를 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게 비위를 건드렸는지 그 여자는 할아버지에게 고함을 버럭 질렀다. 내가 물었잖아요. 채터누가로 가는 길이 어디냐니까? 당신 귀머거리예요? 아닙니다, 부인. 오늘은 귀도 잘 들리고 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은 어떠세요? 사실 이런 때 상대방 안부를 물어보는 것은 예의가 아닌가? 할아버지가 한 일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 부인은 할아버지 말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것처럼 행동했다. 우리는 깜짝 놀랐다. 아니 그 여자가 그랬던 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차 안에 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로 키득거리면서 그 여자를 놀렸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 여자는 더 큰 소리로 악을 썼다. 도대체 우리한테 채터누가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거예요? 말 거예요? 아 물론 가르쳐 드립죠. 자 그럼 어디 말해봐요. 그 여자가 다시 명령조로 고함을 질렀다. 아 무엇보다도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동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곳은 서쪽으로 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똑바로 서쪽은 아니니까 방향을 조금만 더 북쪽으로 틀면 되겠군요. 저 멀리 큰 산 보이죠? 저 산아리를 돌아서 쭉 가면 채터누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말을 끝낸 할아버지는 다시 모자를 들어 보였다. 그런 다음 우리는 허리를 굽혀 짐을 들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창문 밖으로 머리를 쑥 내밀더니 악을 쓰듯 고함을 질렀다. 우리한테 가르쳐준 길이 진짜로 맞아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굽혔던 몸을 벌떡 일으켰다. 예? 서쪽으로 가는 길은 저 길인데 부인 약간 북쪽으로 꺾어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 2사람 말이지 외지인들 아니야? 그 여자가 갑자기 반말로 따지듯이 물었다. 그 말에 할아버지가 그 여자 쪽을 향해 다시 몸을 돌렸다. 나도 그랬다. 전에도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보기에는 할아버지도 그런 것 같았다. 잠시 그 여자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낮지만 단호한 말투였다. 그럴 거요. 그 차는 부웅 하고 가버렸다. 차 방향도 바꾸지 않고 오던 그대로 동쪽으로 가버렸다. 틀린 길을 간 것이다. 할아버지는 머리를 흔들면서 당신이 70여 년을 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미친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저 여자는 그 중에서도 유별나다고 하셨다. 내가 할아버지에게 그 여자가 정치가일지 모른다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여자 정치가가 있다는 말은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어. 정치가의 마누라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다시 바퀴 자국을 밟으면서 걷기 시작했다. 개척촌으로 돌아올 때면 나는 언제나 할아버지에게 물어볼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내곤 했다. 내가 말을 걸면 할아버지는 항상 걸음을 멈추셨다. 앞에서 말했듯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새겨 들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나는 그 틈을 이용해 할아버지를 따라잡곤 했다. 그 즈음에 나는 얼마 안 있으면 만 6살이 될 나이였는데도 나이에 비해 몸집이 작았다. 머리 꼭지가 할아버지의 엉덩이 뼈에 간신히 닿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래서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려면 거의 항상 종종걸음으로 달리다시피 걸어야 했다. 그때도 꽤 힘들게 종종걸음을 치는 판인데도 할아버지와의 사이가 꽤 벌어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거의 고함을 지르다시피 하여 할아버지를 불러세웠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채토누가에 가보셨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내 쪽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거의 갈 뻔했던 적은 한 번 있었지. 드디어 나는 할아버지를 따라잡아 석유통을 잠시 길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 지금부터 한 20년쯤 되었을 거야. 아니 30년 전이던가. 하여간 에녹이라는 할아버지 삼촌이 있었어. 막내 삼촌이었지. 그 삼촌은 꽤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술에 취하면 온 천지를 헤매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어. 술에 취하면 머릿속이 엉망진창으로 엉클어졌던 것 같아. 에녹 삼촌이 술에 취해서 산속 깊숙이 사라져버리는 일은 전에도 자주 있었지. 그런데 이번에는 3주가 지나도 4주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야. 행상들을 통해서 여기저기 수소문 해봤더니 그 삼촌이 채토누가의 감옥에 있다는 말이 들려오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가서 데려오려고 집을 막 나서려는 참이었는데 삼촌이 집 안으로 불쑥 들어서지 않겠니? 할아버지는 그때의 일들이 떠오르는지 잠시 말을 중단하고 웃기 시작하셨다. 그래, 맨발에다가 걸친 거라곤 헐렁헐렁한 바지 하나뿐이었어. 그것도 흘러내리지 않게 한 손으로 부여잡고 있어야 했으니. 너구리한테 쥐어 뜯기기라도 한 것처럼 온몸이 상투투성이었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줄곧 산속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다시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이야기는 또 한 번 끊어졌다. 덕분에 나는 석유통 위에 앉아서 느긋하게 다리를 쉴 수 있었다. 에녹 삼촌 말로는 얼마나 취했던지 자기가 어떻게 채토누가까지 갔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깨어보니 웬 방 안에 침대 위에 누워있더래. 자기 양옆으로 여자 2명이 함께 누워있고 말이야. 후다닥 침대에서 내려와 그 여자들한테서 달아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웬 덩치 큰 사내가 뛰쳐들어와서 미친 듯이 화를 내더라는 거야. 여자 한 명은 자기 마누라고 다른 한 명은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랬으니 어쨌거나 에녹 삼촌은 그 자리에서 그 집 식구를 전부 만나본 게 아닌가 싶어. 에녹 삼촌 말로는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일어나서 그 남자한테 돈을 좀 집어주라고 고함을 지르고 남자는 또 남자대로 계속 소리를 지르고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그 와중에도 에녹 삼촌은 바지를 찾으려고 바닥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대. 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주머니에 칼이 들어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 그 덩치 큰 사내놈이 뭔 일이라도 저지를 것처럼 하도 풀세게 날뛰니까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바지가 안 보이는 거야. 어디에 벗어뒀는지 생판 기억도 나지 않고 말이야. 그러니 다른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었겠어? 창문을 넘어서 달아나는 수밖에. 그런데 그게 문제였던 거야. 그 창문은 2층 방 창문이었거든. 거기다 길바닥은 자갈과 돌멩이 투성이었으니 살갗이 많이 까졌지. 삼촌은 실오라기 한 올 걸치지 않은 상태였는데 보니까 손에 커튼 쪼가리가 쥐어있더래. 뛰어내릴 때 붙잡았다가 찢어진 거겠지? 그걸 허리에 두르고는 어두워질 때까지 숨어 있으려 했는데 적당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지 뭐냐. 그래서 길 한복판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다행히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까지 끼어들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예의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다시 다른 쪽으로 달아나려고 했지. 그런데 그때 그만 경찰이 와서 감옥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야. 다음날 아침이 되자 사람들이 바지하고 윗도리하고 신발을 줬는데 너무 커서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구나. 그러고는 거리 청소를 하려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내몰더래. 에녹 삼촌 말로는 1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청소하는 걸로도 평생 가도 깨끗해질 것 같지 않은 거리로 말이야.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거리에다 쓰레기를 버려대는 판이었으니 이러다간 죽을 때까지도 일이 끝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삼촌은 결국 내 빼기로 작정을 했지.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기회다 싶은 순간이 왔어. 삼촌은 잽싸게 빗자루를 집어 던지고 달렸지. 웬 남자가 뒤에서 셔츠를 잡아 당겼지만 뿌리치고 신발도 벗어 던지고, 하지만 바지만은 꼭 붙들고 죽을 둥 살둥 달렸다더구나. 아무도 따라오지 않은 걸 확인한 삼촌은 숲속에서 가만히 숨어서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어. 별이 뜨면 집으로 오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해서 몇 개나 되는 산을 넘어서 집까지 오는데 꼬박 3주가 걸렸다는구나. 돼지처럼 도토리하고 호두 열매만 주워 먹으면서 말이야. 혼쭐이 난 애녹 삼촌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 술을 안 마셨지.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도회지 근처에는 두 번 다시 가지 않으셨어. 그리고 나도 채터누가에는 절대로 가지 않았단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도 채터누가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할머니에게 물어볼 것이 생각났다. 정말이지 나는 별 생각 없이 물었다. 할머니, 외지인이라는 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잡수시던 손을 잠시 멈추었지만 접시에서 얼굴을 들지는 않았다. 나를 쳐다보고 난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할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다. 외지인이란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곳에 들른 사람을 말하는 거란다. 할아버지가요, 우리가 외지인일 거라고 하셨거든요. 나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커다란 차에 타고 있던 여자가 우리더러 외지인이 아니냐고 했고, 할아버지는 그럴 거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먹던 접시를 밀어놓으셨다. 아니, 내 말 뜻은 우리가 그따위 길가에서 태어난 건 절대 아니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외지인이라는 거였다고. 어쨌든 그런 말은 안 쓰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지겨운 말들 중에 하나야. 내가 늘상 그랬잖아. 지겨운 말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야. 할머니도 그 점에는 동의하셨다. 하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언어 문제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줄어들 거라는 게 할아버지의 지론이셨다. 어느 때인가 나한테만 몰래 세상에는 의뢰 되먹지 못한 멍청이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 말고는 아무 쓸모도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 멍청이들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 일리 있는 말씀이셨다. 할아버지는 말의 뜻보다는 소리, 즉 말투를 더 마음에 새겨 들으셨다. 할아버지는 언어가 서로 다른 민족이라도 음악을 들을 때는 같은 것을 느낀다고 주장하셨다. 할머니도 할아버지와 같은 생각이셨다. 또 사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바로 이런 식이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보니비, 예쁜 벌이었다. 어느 늦은 밤 할아버지가 아이 킨예 보니비 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나는 할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해 란 뜻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그랬던 것이다. 또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다가 Do you kin me Wales? 라고 물으실 때가 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I kin ye 라고 대답하신다. 이해한다는 뜻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사랑과 이해는 같은 것이었다.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할 수 없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더더욱 없다. 신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이해하고 계셨다. 그래서 두 분은 서로 사랑하고 계셨다. 할머니는 세월이 흐를수록 이해는 더 깊어진다고 하셨다. 할머니가 보시기에 그것은 유한한 인간이 생각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들 너머에 있는 어떤 것들이었다. 그래서 두 분은 그것을 킨이라고 불렀다. 할아버지 설명에 따르면 옛날에 친척이라는 말이 이해하는 사람, 이해를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였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갈수록 이기적으로 되는 바람에 이 말도 단지 혈연관계가 있는 친척을 뜻하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다. 본래의 말뜻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걸로 이런 이야기 끝에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주셨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의 아버지, 즉 나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에게 친구가 한 사람 있었다. 그분은 할아버지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하셨다. 그분은 나이 든 체로키족으로 너구리 잭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는데
사실 항상 너구리처럼 심통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곤 하셨다. 그래서 너구리 잭의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증조 할아버지가 사귀는지 할아버지는 짐작이 가지 않으셨다고 한다. 할아버지네는 일요일이면 어쩌다 한 번씩 계곡 입구에 있는 작은 교회에 나가곤 했다. 어느 일요일 신앙 고백 시간이었다. 말하자면 주님이 자신에게 강림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시험받곤 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고백 시간에 너구리 잭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몇몇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놓고 수군거린다는 걸 알고 있어. 난 그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다고. 당신들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도 알아. 교회 임원 모임에서 나에게 찬송가 상자 열쇠를 맡긴 게 셈이 나서 그렇지? 좋아. 그렇다면 모두들 잘 들어.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나오라고. 내가 가진 걸로 해결해 줄 테니. 너구리 잭은 미친 듯이 발을 쾅쾅 구르면서 사슴가죽 셔츠를 획 젖히더니 권총 손잡이를 두들겼다. 할아버지 말로는 교회 안은 증조 할아버지를 포함하여 너구리 잭 정도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건장한 사내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날씨가 좀 바뀌었다고 금방 총을 뽑아들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증조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잭에게 말씀하셨다. 잭, 자네가 찬송가 열쇠를 어찌나 잘 간수하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감탄하고 있어. 지금까지 책임을 맡은 사람들 중에서 자네가 제일이래. 행여 자네 기분에 거슬리는 이상한 소문이 떠도는 일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맹세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슬퍼할 걸세. 너구리 잭은 그 이야기를 듣자 그제야 마음이 풀리는지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다른 사람들도 그제야 휴 하고 한숨을 내뱉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에게 너구리 잭이 왜 그 정도 일을 가지고 흥분하는지 물어보았다. 기껏해야 찬송가 상자 열쇠가 아닌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러는 너구리 잭이 도리어 웃긴다고 말하면서 그때 증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구리 잭을 비웃으면 안 된다. 너도 알다시피 체로키족이 고향에서 쫓겨나서 오클라호마 주로 강제 이주당했을 때 너구리 잭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어. 잭은 산속으로 달아나서 열심히 싸웠어. 그러는 동안에 남북전쟁이 터졌는데 잭은 이번에는 연방군을 물리치면 땅과 집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잭은 또다시 열심히 싸웠지. 그러나 결과는 둘 다 패배로 끝나고 말았어. 전쟁이 끝나자 이번에는 정치가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것들까지 빼앗으려고 했지. 너구리 잭은 또 싸웠어. 그러다가는 달아나 숨고 또다시 나와서 싸우고. 너도 알다시피 너구리 잭은 평생 싸우는 것밖에 해온 게 없어. 이제 그놈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바로 찬송가 열쇠란 말이다. 너 보기에 너구리 잭이 심통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건 아마 이제 싸울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일 게야. 잭은 그것밖에 할 줄 모르거든.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구리 잭이 너무 안 돼서 울 뻔했다고 하셨다.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는 너구리 잭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그런 게 킨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대부분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셨다. 물론 할아버지는 거기다 정치가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도 있지만 이라고 덧붙이는 걸 잊지 않으셨다. 나는 할아버지의 말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게다가 너구리 잭 때문에 나 역시도 울 뻔했다.